서울과 수도권의 초고가 주택들이 많은 좀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따라서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고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위 트로피 아파트 성격을 갖게 돼버렸는데, 돈을 불리는 거는 과거에는 그냥 집을 그냥 껴안고 있으면은 한국 경제가 올라주면서 같이 그냥 올라갔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주택을 깔고 앉아 있는 게 옛날만큼 큰 성과는 이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뭐 총선이 이제 4월인데 이제 총선 뭐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 뭐 사실 뭐 지금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시장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총선 전에는 그 시장을 자극하려는 그런 정책을 뭐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이제 인기 영합적인 그런 정책이 나올 만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그런 인기 영합 정책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동안에 좀 인기 없을까봐 못했던 그런 대책들이 있다면은 그런 게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동산으로만 보자면은 좀 중립 이하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약간 여의도식 표현인데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에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 하면 그러니까 뭐 야당 여당과 상관없이 어쨌든 시장 상황이 뭐 별로 뭐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아, 이게 여야가 상관없나요?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아니,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웬만한 구도로는 여전히 막 약간 팽팽한 구도가 돼서는 지난 2년간이랑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어차피 한쪽 하려고 해도 한쪽이 방해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야당은 보통의 경우에는 여당이 공격수고 야당은 수비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정책은 여당과 정부가 내니까요. 특히 공무원들을 통해서 정책을 내는 건데, 현재 그 정부와 여당의 정책들은 법 개정이 많이 필요한데, 뭐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여당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면은 법 개정하는데 지금보다는 더 편해지니까 여당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긴 가겠네요. 근데 만약에 야당이 헤게모니를 가져가면은 이제 더더욱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당이 하려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뭐 주임사 살리고, 근데 작년에 노후계획도시법이 통과해 버려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통과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살리는 정책이랑, 이거는 거꾸로 시장에서 이제는 좀 못 믿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살렸다가 죽였다가 막 했으니까 다시 죽인다는 보장은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못 믿을 것 같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어느 정도 통과를 좀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노후법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노후법이 통과돼 버렸으니까 그냥 제일 중요한 법은 통과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후법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노후도시계획 특별법이 결국에 통과가 됐지만 이게 실제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도 약간 이게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도지구 몇 개만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아마 총선 지나면 본격적으로 진행은 할 텐데. 네, 작년 9월에 그 국토위에서 그 민주당 김호진 차관 대동하에 그 이 노후계획도시법에 대한 통과를 그 요청을 할 때, 국토위에 요청을 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도 그런 거였거든요. 1기 신도시 전체 중에서 어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 분당 될 것 같다. 분당 몇 년 걸린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분당이 10만 가구가 넘으니까 한 15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분당만 15년 걸리는 건데, 그럼 이거는 노후계획도시법이 아니라 분당 재건축 특별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부정할 수 없어서 뭐 그렇지만 뭐 노후계획도시가 분당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시행령 연초에 개정한 걸 보면은 대상지도 51개소에서 108개소로 더 널리고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일 것까지 해놨지만은 사실은 몇 개소 먼저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일부 도시 지역이 여기 해당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당권의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이 법이 그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양가를 충분히 높이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법대로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공급 호수가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제 난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법은 광범위한 그런 법은 아니고 일부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그런 법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 쪽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일산 쪽은 좀 분당하고 좀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결국에는 평당 분양가
그다음에 주택의 매매 가격이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 계산상으로는 9억 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준공됐을 때는 당연히 현재 시세보다 저희가 그냥 1.1배 정도로 신축 비용을 더 받는다고 치면은 거의 10억에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레벨이 되지 않는다면은 재건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 레벨이 과거에 평당 500만 원대가 아니라 거의 800만 원대로 올라왔고 금융비도 올라왔기 때문에 요 컨디션 유지되면은 그렇게 유지가 될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시범 단지는 내년 말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시범 단지 하고 이 법은 근데 타임라인이 좀 내년으로 미뤄져 있어요. 어차피 통과가 돼버렸으니까 야, 내년부터 하자 이러면서 좀 뒤로 뺐거든요. 전 그거 보고도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통과됐는데 되고 나니까 너무 널널하게 진행을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막 시급한 것처럼 해놓고는. 아무래도 이제 총선 전이다 보니까 통과를 안 시킬 수는 없고 통과는 시켜야 되지만 또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니까 좀 약간 좀 뒤로 좀 밀어놓는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요즘 뭐 부동산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세, 뭐 취득세도 좀 안 고치고 뭐 세수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결국에 이 세수를 뭐 확보하든 뭘 하든지 간에 거래량이 좀 활성화가 되고 뭐 시장이 좀 이렇게 살아나는 거를 뭐 그 정부도 언젠가는 좀 뭐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네네. 이게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고 왜 어떤 게 지금 해결이 돼야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의 거래 소강은 뭐 소위 한 4, 5년짜리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좀 크게 올라서 그 소득 증가율이 많이 상쇄가 됐는데 근데 올해는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물가도 다시 2%대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 주택도 1, 2, 3, 4, 5분위가 있는데 주택의 구입은 5, 4, 3분위가 사거든요. 1분위는 주거 복지로 가고 2분위는 주거료 보조로 가요. 그래서 40%의 임차 가구를 이렇게 커버를 하고 3, 4, 5분위는 자기 소득에 맞는 주택을 사면 되는데 현재는 3, 4, 5분위 소득에 맞는 주택의 그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구조적인 수요가 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두 개인데 주택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은 거래량은 당장이라도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주택 가격이 조정이 없이 그냥 쭉 뭔가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소위 연착륙하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안타깝지만 거래는 없을 거예요. 거래는 없고 대신에 그 사이에 소득은 또 완만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축도 하고 하는 시간. 어쨌든 경제는 플러스니까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플러스니까 소득은 늘어나고 결국 그 두 개 만나게 되는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3, 4, 5분위 소득 증가율이 지금의 주택 가격을 소화하는 PIR로 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할 거니까 4, 5년 후에까지는 거래 소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뭐 어젠가요? 뭐 CPI 발표 나면서 미국에서 뭐 다시 또 물가가 뭐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금리 인하 얘기도 뭐 나오고는 있는 상황에서 뭐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뭐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의 시장 금리에 미국 금리는 이미 22년 말부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작년에는 뭐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연준 금리 결정은 우리나라 시장 금리에 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맞는데 결국 금리 플러스 대출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금리만 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프로그램을 옥죄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봐야 되는 지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정책모기지의 역설 시대라고 말씀드린 거는 정책모기지 시대가 되면서 민간금융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민간금융이 다시 자발적으로 살아나는 시기가 돼야지 주택시장도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인 주택금융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지금 당장 뭐 살아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금융정책부터 먼저 풀리게 될 것이다. 시장 살아나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뭐 금리가 내려가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시장 상황이 뭐 변화가 와야 뭐 정책도 풀릴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뭐 정책을 먼저 막 풀려는 의지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인위적인 어떤 부양을 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있는데 현재는 그 금융부처의 거시적 목표가 가계부채 레벨이 GDP 대비 100% 밑으로 떨어뜨리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GDP는 조금 성장하는데 가계대출은 성장 안 하면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 그게 달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가계부채가 작년에 100.4%로 끝났으니까 올해 100% 언더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목표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금융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은 이제
민간 금융 시장의 어떤 안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와야 될 텐데 뭐 네. 요즘 맨날 말하는 뭐 부동산 PF 이거에 지금 뭐 금융권이 완전히 뭐 걸려서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걱정들 하고 있는데 이 네네. 부동산 PF 쪽 뭐 이게 어떻게 좀 올해 안에는 뭐 정리가 좀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전방위적인 조정이 있을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PF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태양건설 사태에서도 드러났었지만은 주택 문제보다는 비주택 문제가 컸었던 것 같고 특히 지식산업센터랑 오피스텔 공급 시장이 이 PF 문제에 거의 정수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었는데 새마을금고도 그 청담동에 있었던 고급 오피스텔 PF로 엮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 21년에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다 비아파트로 갔었는데 오피스텔이랑 지산으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일시적인 과잉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을 얘기하려면 늘 수요 과잉이 있다는 게 따라와야지 성립이 되는 건데 21년에 있었던 수요 과잉으로 공급 과잉이었는데 공급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위축됐는데 공급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PF 문제는 이게 저는 주택 시장으로 비화되기는 어렵다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다 비주택 문제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주택은 이미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이미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비주택 쪽이 훨씬 더 좀 심각한 거라 가지고 PF는 비주택으로 좀 간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주택 쪽도 이제 PF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어가지고 받긴 받을 텐데 그냥 주택 시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올 한 해 어떤 뭐 부동산 시장은 그냥 뭐 크게 뭐 변동 없이 이렇게 가는 걸로 정부도 뭐 바라고 있고 뭐 지금 상황도 그렇다면은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예를 들어 지금 뭐 무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전세를 살면서 우선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저는 무주택 가구분들의 경우에는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관망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얘기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방이나 아니면 광역시만 하더라도 소위 거기서 이제 5억 원 이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데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택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과열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과열 이후에 조정이 심하다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대로 들어왔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택을 다 사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소득의 8배 이내면은 무리 없이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하시고 장기로 애들 키우고 뭐 살고 막 이런 목적으로 사셔야 되는데 뭐 전체 매크로 환경이 지금 보수적으로 가니까 나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에 정말 초고가 주택들이 많은 좀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주택들이 지금 서울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따라서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고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위 트로피 아파트 성격을 갖게 네. 돼버렸는데 뭐 인생 성공하면은 갖게 되는 그런 걸 갖게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그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주택들을 정말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주택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온 경우에는 그런 집들은 이제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청약도 좀 많을 편이어가지고 청약 상황을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저는 싼 집 사는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 소득 대비해서. 근데 너무 무리해서 사는 거는 어떤 집을 사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7, 8배 정도. 네네네. PIR 기준으로.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거 연관해서 좀 여쭤보면은 사실 이번 그 상승기 때 뭐 똘똘한 한 채 그런 뭐 사실상 그런 정책이 막 펼쳐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한강변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것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가겠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앞으로 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너무 좀 고평가가 돼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실제 가치 대비 투자가 아니라 이제 인생의 약간 목표 마지막 네. 지점처럼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지금 서울에 9억을 넘으면 고가, 15억을 넘으면 초고가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기준을 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초고가도 아니라 초고가를 넘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비싸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택들이 수요가 더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들이 이제 올라갈 때도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6억 이하 주택들은 탄탄한 거래가 꾸준히 있는 편이었는데 6억, 4억 이런 주택들 보면은 거래량이 꾸준하고 우리 국민소득도 평균적으로 거기 막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구가 만약에 4천만 원을 버는데 내가 3억 2천짜리 집을 산다. 아니면 9배가 3억 6천 10배 4억이면 그런 정도의 집은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5억을 넘는 주택 막 그 위로 초고가로 가버리면은 그런 주택들이 단지 내 한 건 거래도 단지 전체가 그 가격이니까 네. 그게 그 정도 숫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거기에 좀 그러니까 그 위로 가면 갈수록 수요가 많이 위축세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요즘 말하는 어떤 고가 아파트 지역들의 이 전세가율이 낮은 것도 어찌 보면은 이게 약간 고평가가 돼 있는 네, 것이다. 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지금 사업 PF 사업도 결국은 초고가 시장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수요가 없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초고가 PF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똘똘한 한 채, 그다음에 서울에 정말 최고로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막 무리해서 사는 것이 별로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냥 내 소득에 맞춰가지고 그냥 적절한 금액대를 사는 거는 그거는 뭐 큰 틀에서는 그냥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괜찮을 수 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보세요? 받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냐면은 정도... 어쨌든 금리 조건도 좋고 물론 이것도 소위 8,500 이하냐 1억 3천 이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긴 하지만은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 2%대로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 정도면 사실 뭐 저금리기도 하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정책 자금이니까 뭐 원금도 좀 천천히 갚을 수 있고 이런 네네. 것들 고려해서. 저는 주거 안정은 이제 낮은 가격이면 낮은 가격일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 소득 8배, 10배 사이의 집을 매수하시면은 주거 안정이 분명 생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불리는 거는 그거는 과거에는 그냥 집을 그냥 껴안고 있으면은 한국 경제가 올라주면서 같이 그냥 올라갔고 그다음에 도시화가 광범위하게 생기면서 좀 더 가열차게 올라갔던 게 컸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주택을 깔고 앉아 있는 게 옛날만큼 큰 성과는 이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다만 성장률 플러스인 구간에서는 약간의 그런 자본 차익을 주긴 줄 텐데 근데 투자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수를 늘린다거나 하는 형식보다는 이제 자산군을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눈을 열고 뭐 등등 투자는 결국 투자로 따로 공부하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는 좀 투자군도 좀 다양하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황 자체가 뭐 하나가 막 이렇게 대세가의 흐름이 있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또 공부도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좀 뭔가 좀 다양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부심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상황부터 저출산 노후 대책까지 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